용의 기원, 김희선. 낭독 김수화. 군함이 항구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들어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배를 구경했다. 아직은 부두에 그렇게 커다란 배가 들어올 만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군함은 멀리 수평선 조금 못 미친 지점에 가물가물 떠 있을 뿐이었다. 그래도 눈을 가늘게 뜨고 보면 낯선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배가 떠 있은 지 이틀 정도 지났을까. 저 멀리로부터 보트 한 척이 빠르게 해안으로 다가왔다. 거기서 하얀 모자를 쓴 수병들이 뛰어내리는 장면을 한 소년이 발돋움을 한 채 보고 있었다. 배에서 내리는 수병들의 표정은 밝았다. 그럴 만도 한 게 그들은 벌써 꽤 오래 갑판 위에서만 지내온 터라 오랜만에 밟는 육지가 그렇게도 반가울 수 없었던 것이다. 낯선 이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때까지 빙 둘러서서 구경을 하던 마을 사람들은 주춤주춤 뒤로 물러났다. 사실 과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얼굴을 가진 족속들이었다. 거참 괴이하게도 생겼군. 그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일부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떴다. 굳이 그런 데 있어봤자 좋을 일이 없다는 걸 반만 년이 넘는 역사에서 미리 배운 자들이었다. 하지만 소년과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배에서 내린 외인들이 기묘한 물건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장면을 넋을 놓고 구경했다. 그 놀이로 추정되는 이상한 행위를 하며 그들은 무척이나 즐거워 보였다. 구경하던 소년 역시 덩달아 신이 났다. 수병들은 둥글고 땅에 던지면 퉁 튀어올랐다가 멀리 날아가는 기이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축구공이라는 것을 소년은 나중에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국 군인들의 축구 경기를 며칠간 지켜본 끝에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축구공이라는 것을 알게 된과 동시에 소년의 운명은 180도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즉, 그 사연은 이러하다. 어느 날 수병들이 공놀이하는 것을 지켜보던 소년의 발 앞으로 그 신비로운 물건이 대굴대굴 굴러왔다. 그 공 좀 이리 차줄래? 아마도 수병은 이렇게 말했을 테지만 소년이 그걸 알아들었을 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본능의 힘에 이끌려 공을 발로 뻥 찼다. 그런데 그 공이 하늘로 붕 떠서 높이 날아올랐는가 하면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았다. 공은 그저 느릿느릿 굴러갔고 소년은 발이 아파 어쩔 줄 모르며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그러나 그게 인연이 되어 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외인들의 공놀이에 끼어들 수 있었다. 여전히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소년은 빠른 속도로 공 다루는 기술을 배웠다. 그는 드리블이라든가 골인 같은 중요한 용어도 습득했다. 사실 증거가 없어서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소년의 일취월장하던 기술은 가히 후일의 마라도나에 필적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영리한 데다 부침성까지 있던 소년은 영국인 수병들과 약간의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언어를 배웠고 그리하여 그들이 인천항에 정박하고 있던 이유도 대충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도를 그리러 여기에 온 거라고 말했다. 지도가 뭔지 소년은 알 수 없었기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들 중 하나가
맨 위에 세계전도라고 적혀 있는, 그러나 소녀는 읽을 수 없었을 커다란 지도 한 장을 펼쳐서 보여줬다. 이것이 세계야. 소녀는 세상이 한 장의 종이 속에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지금 우리가 축구를 하고 있는 이 바닷가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느냐고 물었다. 수병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녀는 갈매기가 끼룩대는 항구나 나지막한 초가지품 같은 것들이 어디 있을지 찾기 위해 한동안 종이 구석구석을 뒤졌다. 그러나 곧 가죽으로 만들어진 축구공을 차고 노느라 지도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때로 공을 차다 돌아보면 수병과 장교들이 측량도구를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지만 그게 다였다. 그렇게 얻은 자료를 가지고 이후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소녀는 잘 모른다. 낭독 천경애. 그는 결국 축구공을 뒷곁 가장 깊숙한 장소에 잘 감춰뒀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꺼내 먼지를 닦고 해진 부분을 실로 꿰맸다. 때로 아무도 안 보는 밤이면, 그러니까 항구에서 짐을 나르고 돌아와 잠깐 눈을 붙였다 깨어난 밤이면 그는 축구공을 꺼내 기술을 연마했다. 해안을 지나던 배에선 깊은 밤 달빛 아래 한 남자가 머리로 공을 퉁기며 모래사장을 달리는 모습이 보였다. 광대인가? 바닷속에 던져둔 항아리에 문어가 들어가길 기다리며 어부들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미친 게 틀림없지. 누군가는 이렇게 떠들기도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덕분에 그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했는데 언젠가부터 그와 공은 거의 한 몸이 되어 공이 그인지 그가 공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지에까지 도달했던 것이다. 물론 그러는 사이 인천항도 점점 커졌으며 점점 붐벼갔고 수많은 외인들이 갖가지 이유로 그곳을 드나들게 되었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항구가 그렇게 커진 데엔 소년, 어느새 자라 청년이 되어 있었는데 그 소년의 공로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왜냐하면 당시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그랬듯이 그는 매일 부두에 나가 등짐을 졌는데 얼마 안 되는 삭슬 받으며 하루 종일 항구를 넓히는 데 쓸 돌과 흙을 나르는 것은 정말이지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나이에 비해 건늙고 등도 완전히 굽어버렸는데 실제로 박물관에 걸려 있는 단 한 장의 사진에선 겨우 25 정도밖에 안 되었을 그 청년이 거의 60을 넘긴 노인 같은 얼굴로 근심스럽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사진 속 남자가 정말로 그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세계적 공장인인 박흥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증조부임이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눈매며 인매가 자기와 꼭 닮았고 무엇보다도 그가 한 손에 축구공을 끌어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박흥수는 돋보기까지 이용하여 사진 속 공의 한 부분을 확대한 뒤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거기엔 다지워져가는 글씨로 토마스 굿맨이라는 상표가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그 낡은 사진 속 인물이 자기 증조부임을 드러내는 완벽한 증거라는 것이었다. 그는 새로 지은 굿맨앤드 박볼 컴퍼니 공장 옆에 건립한 공역사박물관에 그 사진, 그러니까 갯벌과 한창 공사 중인 항구와 갈매기 몇 마리를 배경으로 서 있는 남자의 흑백 사진을 걸면서 설명문 한 장을 특별히 붙여뒀다. 한글과 영문 펀자브어로 작성된 그 설명문은 은빛 알루미늄 액자에 들어있었고 거기엔 토마스 굿맨 상표 축구공의 역사와 그게 어떤 연유로 그의 증조부에게까지 흘러들어왔는가에 대한 사연이
꼼꼼하고도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거기 적힌 바에 의하면 세계적 공장인이자 파키스탄 펀자브주 시알코트에 세계 최대의 수제 축구공 공장을 가지고 있는 박흥수의 운명은 이미 증조부 때에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개항기 인천의 한 바닷가에서 어느 영국인 기자에게 우연히 찍힌, 그러나 알고 보면 필연적으로 찍혀야만 했던 그 사진 속에서 박흥수의 증조부가 들고 있던 공은 무척이나 유서 깊고도 중요한 역사의 산 증인 같은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18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해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모든 축구 경기에서는 가죽으로 만든 공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그 선언 이후 런던 시내에서 수작업으로 가죽 축구공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에겐 일종의 특수가 찾아왔는데 토마스 굿맨 역시 그런 수혜를 입은 업자들 중 하나였다. 원래 런던 시내에서 대대로 구두점을 경영해 왔던 그는 무역회사들이 인도 및 세계 곳곳의 식민지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품질까지 좋은 구두를 대량으로 들여오는 통에 망하기 일보 직전에 처해 있었다. 사실 토마스 굿맨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따위의 수사를 무척 싫어했는데 왜냐하면 영국이 해가 지든 안 지든 어차피 그가 사는 런던 뒷골목에서는 낮과 밤이 반복되는 일상이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오히려 점점 더 밤이 길어지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기 때문이다. 낭독 허광미. 그래, 바로 그거야. 이렇게 외치며 어디론가 달려가는 뚱뚱한 남자를 소녀는 공을 품에 안은 채 멍하니 바라보았다. 토마스 굿맨은 그 길로 구두방으로 달려와 고무를 둥근 주머니 모양으로 재단했다. 거기에 바람을 불어넣은 다음 이번엔 가게에 지천으로 널려있던 소가죽을 가위로 자르기 시작했다. 총 12조각의 길쭉한 가죽을 바늘로 단단하게 꿰매 둥근 고무공 위에 붙이자 보기에도 아름다운 멋진 축구공이 만들어졌다. 그는 새로 만든 공을 힘껏 벽에 던져보았다. 퉁! 공은 소리도 경쾌하게 벽에 부딪히며 되돌아왔다. 바야흐로 탄성을 가진 축구공이 처음으로 탄생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 당시엔 영국 여기저기서 축구클럽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장지대 한 군데당 클럽 하나씩이 생겼다고 보면 된다. 그는 자신이 만든 축구공을 자루에 담아 등에 지고 선수들을 찾아다녔다. 낮에는 공장에서 석탄을 퍼나르다가 저녁이면 축구를 하던 남자들이 그가 만든 자칭 세계 최고의 축구공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한 손에 맥주잔을 든 채 그들은 공을 차보기도 하고 굴려보기도 했으며 선술집 바닥에 퉁퉁 튕겨보기도 했는데 어찌나 탄성이 좋은지 그 장면을 보던 다른 술꾼들까지도 와 하고 함성을 지르기 일쑤였다. 결국 공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는데 따라서 굿맨은 뒷골목에 비좁은 구두방을 팔고 교외에 공 제작 공장을 차리게 된다. 그런데 공이 그렇게 잘 팔렸던 데에는 물론 모든 공인 경기에선 소가죽 공만을 써야 한다는 축구협회의 규정이 끼친 영향도 컸으나 무엇보다도 그의 뛰어난 마케팅 실력이 한몫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는 군함을 앞세워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든 국가 덕분에 갑자기 돈에 여유가 생긴 중산층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간파했다. 현대적 마케팅 기법이나 광고학도 배우지 않은 토마스 굿맨이 어떻게 그런 대단한 판매 기법을 개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는 당시 런던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신문인 데일리 모닝과 손잡고
한 가족, 한 축구공 가지기 운동이라는 생소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당대 최고의 내과 의사가 쓴 사설을 가장한 광고문을 보면 그때 런던을 휩쓴 축구공 광풍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즉, 거기서 의사는 체력은 곧 국력이며 지구 반대편까지 국가의 힘이 뻗어나가는 이때 어린 시절부터 공을 차고 달리며 심신을 강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임을 엄숙하게 설파한 뒤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어조로 그런데 얼마 전 필자가 직접 공을 차보니 토마스 굿맨이라는 업자가 만든 가죽공이 체력 단련에 가장 좋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는 사연을 덧붙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중산층 집안에선 아들들에게 토마스 굿맨 상표가 새겨진 가죽 축구공을 선물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게 하여 일군 부를 바탕으로 토마스 굿맨은 왕실로부터 자귀를 얻었으며 일약 체육계의 명사가 되었고 그게 계기가 되어 군납업체로까지 선정되는 행운마저 누리게 되었다. 즉, 그의 업체가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영국군에게 독점적으로 가죽 축구공을 공급할 권리를 얻었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그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공은 지도 제작이라는 미명하에 인천 앞바다를 어슬렁거리던 플라잉 피시란 이름의 군함에까지 실리게 되었으며 결국 제물포 인근에 살던 한 소년에게 전달되어 그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토마스 굿맨의 인생은 그리 영광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가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조용히 공만 만들었으면 그렇게까진 되진 않았을 거라고들 했는데 왜냐하면 공 제작자에서 갑작스레 귀족의 신분으로 뛰어오른 그 남자의 영혼이 어느 날 문득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흔해 빠진 욕망에 잠식당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는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했고 당연히 패했다. 그 와중에 공을 팔아 쌓아 올린 부까지 거의 탕진했는데 그의 완전한 몰락에 쐐기를 박은 마지막 사건은 한 젊은 기자 덕분에 일어났다. 낭독 이재수. 앤더슨이란 이름의 그 기자 역시 런던 토박이었는데 어린 시절 옆집에 살던 수염이 덥수룩한 독일인 할아버지가 남긴 책을 읽으며 뭔가 세상을 뒤엎을 만한 일을 해야 한다는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선 언론인이 되어 사회 구석구석의 어둠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리 어렵지 않게 기자가 된 앤더슨은 토마스 굿맨의 공장에서 법에 의해 금지된 음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 재빨리 행동에 돌입했다. 그는 무두질 장애로 위장하여 굿맨의 공장에 취업했다. 거기서 그는 5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온통 유황연기에 취한 채 손으로 공을 꿰매고 있는 참담한 현장을 목격했던 것이다. 근 한 달여에 이르는 잠입 취재 끝에 앤더슨은 충격적인 르포타주를 작성하는 데 성공했다. 런던 아동 노동의 실태라는 제목의 그 기나긴 보고서는 당시 가장 구독률이 높았던 데일리 모닝의 일면을 장식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토마스 굿맨이 공 제조업자로서 성공을 거두던 초기 가죽 축구공 광고를 실었던 바로 그 신문이었다. 여하튼 아무리 아동노동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던 시대였다고는 해도 그렇게 신문에 대서특필된 이상 뭔가 조치를 취하긴 취해야 했다. 본보기로라도 토마스 굿맨을 처단해야만 마치 그런 흉악한 일은 난생 처음 들어본다는 듯 분노하여 들고 일어난 런던 시민들을 진정시킬 수 있었단 뜻이다. 결국 굿맨의 공장은 폐쇄됐다. 경시청에서 직접 나온 기마경찰들이 공장 문을 열고 유황과 가죽 냄새에 절어있는 창백한 얼굴의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카메라를 든 채 서 있던 앤더슨은
일렬로 걸어 나오는 아이들 중 하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기쁘지 않니? 넌 이제 해방이야. 그러나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들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한동안 둘러보다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토마스 굿맨의 말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떠돈다. 일설엔 그가 원래의 구두방이 있던 런던 뒷골목으로 되돌아왔으며 거짓골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구비논에서 눈을 감았다고 하는데, 또 다른 소문에 의하면 그는 그런 일에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그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공 제조원가를 더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 즉, 이참에 아예 공장을 인도로 옮기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토마스 굿맨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를 추진했고, 그리하여 몇 년 뒤엔 전보다 더 거대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스포츠 용품 업계의 거물로 성장했다는 게 두 번째 소문의 요지였던 것이다. 덧붙이자면 토마스 굿맨의 공장이 폐쇄되던 날 거기서 걸어 나오던 아이들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까지는 앤더슨 역시 더 이상 취재하지 못했다. 호기심과 모험심에 불타던 그가 영국 식민 지배의 실태를 파악한다는 명분으로 상선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배는 그가 그동안 익히 알고 있던 인도나 중국으로 가는 대신 계속 동쪽으로만 항해했고, 마침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제물포라는 항구에 닻을 내렸다. 그곳엔 쓸쓸한 갯벌과 고깃배, 이제 막 공사가 끝난 듯한 현대식 관문, 그리고 검게 그을고 깡마른 사람들과 갈매기들이 기이하게 뒤엉켜 있었는데, 선장은 망원경으로 어딘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몇 년 전 아직 군인 신분이었을 때 이곳을 측량하기 위해 들른 적이 있다네. 그때 우린 저기 바닷가에서 축구를 했지. 그러면서 그가 망원경을 건네주는 바람에 앤더슨은 먼 능선과 그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집들을 꽤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선장에게 다시 망원경을 돌려주려는 순간 그의 시야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남자는 어둑어둑해지는 황혼의 바닷가에서 축구공으로 보이는 뭔가를 머리로 연신 퉁기며 달려가고 있었다. 잠깐만요, 선장님. 앤더슨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최대한 몸을 앞으로 내밀었으나 어느새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하긴 잘못 봤겠지. 여기에 그런 최신식 축구공이 있을 리 없잖아.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가방을 챙겼다. 카메라 및 장비 일체를 어깨에 매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배에서 내려온 그는 물씬 밀려오는 비릿한 냄새를 맡으며 그 낯선 부두를 한 바퀴 둘러봤다. 뭐랄까, 거기엔 모든 것, 그러니까 그때까지 문명이 만들어낸 나쁜 것과 좋은 것들이 온통 한데 뒤섞여 있는 느낌이었다. 낭독 김미영. 새벽이 되어 육지 쪽부터 서서히 세상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앤더슨은 카메라와 촬영 장비를 재빨리 가방에 챙겼다. 그걸 본 통역이 다가와 어부의 말을 전했다. 잠시 후면 항아리 안에 든 문어들을 낚아올릴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가려고요? 앤더슨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늙은 어부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떠나는 기자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항아리를 하나씩 건져 올리기 시작했다. 외인 거주지에 있는 숙소로 돌아온 앤더슨은 트렁크 가장 안쪽에 소중하게 넣어뒀던 토마스 굿맨 축구공을 꺼내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가 쓰고자 하는 것,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진짜를 가짜처럼 보이게도 하는 스토리를 만들려면 사진이 필요했으니까. 만약 사진만 있다면 아무리 기이한 이야기일지라도 진실이 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앤더슨은 공을 들고 해변을 걸었다. 저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다. 노인인 듯도 보였고 얼핏 봐서는 젊은이인 듯도 보였는데 굽어진 등에는 커다란 지게를 쥐고 있었다. 잠깐만요. 부탁이 있어요. 앤더슨의 말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 공을 들고 여기 이렇게 서 있어 볼래요? 남자는 공을 받아들었다. 사실 그 둥글고 딱딱한 물건이 멋에 쓰는 건지도 몰랐다. 그는 지쳐 있을 뿐이었다. 당시 그 땅에 살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이들이 누리지 못한 단 한 가지 호사를 누렸다. 즉, 어떤 연유로든 간에 자신의 모습을 후세에 길이 남기게 된 것 말이다. 주변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영원한 삶을 얻은 이는 없었다. 하지만 사진이 찍히던 당시 그가 그런 걸 알았을 리는 없다. 그저 항구를 드나드는 수많은 외국인들 중 하나에게 잠시 포즈를 취해줬을 뿐이니 말이다. 공을 한 손에 들고 지게가 살짝 보이도록 비스듬히 등에 진 채 그는 최대한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런 얼굴은 그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는 몇몇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날 그가 보여준 표정은 결코 일부러 연출한 것이 아니었다. 그건 가장 자연스러운 얼굴, 그때 그 장소에서 그가 지을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표정이었다. 숙소로 돌아온 앤더슨은 저녁도 먹지 않고 사진을 인화했다. 따로 암실이 없었기에 방을 온통 어둡게 해두고 코를 찌르는 인화액 냄새를 맡아가며 한참을 분주히 군 끝에 그는 마음에 드는 그림 하나를 건졌다. 그것은 아련히 멀어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지친 얼굴의 남자가 지게를 진 채 토마스 굿맨 상표의 축구공을 소중히 끌어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걸 벽 한가운데 앞쪽으로 고정해둔 다음 앤더슨은 눈을 감았다. 대체 저 남자는 왜 영국산 수제가죽 축구공을 가지게 된 걸까? 그리고 그는 저 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 무엇보다도 저 공은 미래의 그의 가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거의 잠든 듯 보였던 영국인 기자가 퍼뜩 눈을 뜬 것은 자정을 훨씬 넘긴 깊은 밤이었다. 머리맡에 있던 등을 끌어다 심지에 불을 붙인 다음 그는 바쁘게 뭔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느새 창밖은 희뿌옇게 밝아왔고 어디선가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럼 이쯤에서 그 소년,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제물포의 어느 쓸쓸한 바닷가에서 영국인 수병으로부터 공을 하나 얻었던 소년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공을 뒷곁 깊숙이 감추고 소년은 부두에서 돌과 흙 나르는 일을 하게 된다. 그것밖엔 먹고 살 길이 없었던 탓이라는 건 이미 앞에서도 말한 바 있다. 여차저차 하여 부두의 축항 공사가 끝난 다음 그는 이번엔 경성과 인천을 잇는 철도공사 현장에서 자벽부로 일하게 됐다.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꿈 따윈 아예 잊은 지 오래였지만 그래도 그는 경성에 진짜 축구 콜대가 있는 운동장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걸 구경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등나무엔 초승달 벌써 올라와. 김현수. 낭독 신혜림. 김광석이라면 언제라도 1989년 여름 춘천에서 강릉으로 넘어가던 시외버스가 기억난다. 승객이 거의 없던
그 시외버스 안에서 나는 친구의 연애담을 전해 들었다. 운동서클 안에서 선배 여학생과 몇 달에 걸쳐서 알고 지내다 보니 어느덧 난 몰래 정이 들었다. 그러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러니까 남자 선배 하나가 어느 날 친구를 불러내 이런 식으로 연애하면 곤란하다고 경고했다. 그로부터 먼 훗날 후일담 소설이라는 재미없는 소설들에 흔히 나올 만한 진부한 소재였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는 서류의 식구 마냥 장차 어이할꼬 이 청춘을의 청춘이었다. 어이하긴 어이하겠는가.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에 친구는 여자 선배를 선택하고야 말았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같은 인간들도 백만 애국 학도들에 속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여자 때문에 조국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조국이 버림받거나 말거나. 나는 그 친구의 얘기가 너무나 재미있었다. 그래서 키스는 해봤어? 해봤지. 어디서? 밤에 캠퍼스 안에서. 얼씨구.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입을 맞추는데. 지화자. 그런데 누가 불빛을 우리에게 비췄어. 누가? 그 남자 선배? 변태 같은 녀석? 그게 아니라 친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교찰대가 프락치를 색출하고 학원을 보유할 교찰대 손전등의 본분을 그렇게 망각해도 되는 것이야? 내가 소리쳤다. 아니야. 괜찮은 사람들이었어. 실례했습니다. 위험하니까 너무 늦게까지 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다시 불을 껐어. 교찰대야 학원을 보위하거나 말거나 밤에 캠퍼스 어두운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데 갑자기 소리가 아득해지기 시작했다. 과연 학문의 전당에서 그런 일들을 저질러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시외버스가 대관령을 올라가면서 갑자기 귀가 멍멍해진 것이다. 대략 밤에 캠퍼스에서 여자와 입을 맞추는 심정이 그 멍멍한 느낌과 비슷한 것인지 친구는 잠시 말을 잇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에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비가 내리면 어떡하려고, 눈이 내리면 또 어떡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친구가 김광석의 노래를 불렀다. 키스까지 했다면서 난 아직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니. 그렇다면 아직 같이 자지는 않았단 말인가? 는 의심이 채 들기도 전에 나는 그 노래에 빠져버렸다. 승객이 거의 없는 밤의 시외버스고 대관령을 넘어가고 있어 귀가 멍멍하고 진부하기 짝이 없으나마 그 나이로서는 너무나 설득력이 넘치는 연애담을 들은 직후라면 그 누가 부르든 김광석의 노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내가 아는 한 김광석이 부른 노래란 그런 노래다. 그의 노래에는 청춘의 결정적 순간에만 맛볼 수 있는 설득력이 있다. 정릉에 살 때의 일이다. 길을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 나오는 언덕배기에
명동 성당에 다니는 여자들 4명이 집을 빌려서 함께 살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같은 동네에 살던 선배 시인도 그들과 함께 성당에 다녔던 터라 그를 따라 나도 그 집에 놀러 갈 일이 자주 있었다. 집은 슬레이트 지붕의 옛집이로돼 북악 스카이웨이 맞은편 언덕 높이 위치한 데다가 마루로 큰 창이 놓여 있어 밤이면 밖을 내다보는 풍경이 아주 좋았다. 꼭 미야자키 하야오의 만화 영화 귀를 기울이면의 마지막 장면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넌 쉽게 말했지만 이주란 낭독 김경보 이곳의 낮은 짧고 이곳의 밤은 길다. 나는 낮에는 보통 집안일을 하고 해가 지면 책을 읽거나 집 근처를 걷는다. 딱히 해야 할 일은 없지만 만들면 할 일은 많고 낮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만들고 치우고 만들고 치우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 자몽청을 만들어 보기로 한다. 자몽 손질은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잘 되지 않았다. 자몽의 과육만 발라내려고 했는데 자몽 알갱이가 한 알 한 알 떨어져 나오더니 두 손이 알갱이로 범벅이 되었다. 줍이 줄줄 흘러 이미 자몽차 2잔을 완성한 기분이었다. 차를 만들긴 만들었고 손에는 자몽팩을 했다 생각했고 그러니까 망쳤다는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았다. 자몽청을 다 만들어 놓고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서 흠이를 1시간 정도 들었다. 바람이 부는 휘파람 소리, 광활한 대지의 노래. 흠이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흠이라고 한다. 흠이가 맞는 것 같다. 처음 라디오에서 흠이를 들었을 때가 생각난다. 그 이후로 계속 찾아 듣고 있는데 흠이를 들을 때의 나는 같이 듣는 사람이 진지하면 같이 진지했고 웃음이 터지면 같이 웃곤 했다. 다큐를 검색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들을 때는 우는 사람은 있어도 웃는 사람은 없다. 나는 몽골에 가본 적은 없지만 몽골에서 흠이를 배워본 사람을 2이나 알고 있다. 이곳에 온 다음 날 나는 올해의 첫 매미 울음소리를 들었었다. 그렇게 6월이 갔고 7월이 가고 있다. 하루하루가 가고 있다는 것,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느끼고 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숨을 쉬는 일은 재미있고 행복하다. 서울에 살 때의 나는 시간이 가는 것이 두려웠고 이런 말을 꽤 자주 했었다. 미안해. 시간이 없어. 무엇이 미안하다는 것인지 또 그 말은 진심이었는지 생각해 본다. 나는 그때의 내가 화가 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 시간만 없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111년 만에 폭염이라고 한다. 3단 지하 버스 정류장에서 붕어빵과 옥수수를 파는 아주머니는 오늘 같은 날에도 나왔을까? 이런 것을 궁금해하며 지낸다. 예전에는 다른 많은 것을 궁금해하며 지냈다. 보통 누군가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해서 그 사람은 대체 왜 그럴까 궁금해하는 것. 조금 더 친밀한 관계와 서로 간의 이해를 쌓기 위한 궁금증이 아니었다. 그저 욕의 다른 얼굴일 뿐. 내가 요즘 이렇구나.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구나. 자각을 한 뒤에 서울을 떠나야겠다고 다짐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었으나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던 일을 정리하기까지 미련을 버리기가 힘들어 오래 걸렸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 2달이 넘었는데 아직 더블유를 만나지는 못했다. 그는 나의 오래된 친구인데 봄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길게 다녀온 뒤 미뤄둔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곳으로 돌아왔다는 내 말에 넌 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네 라고 말했고, 나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해명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만두자.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 많이 기분 나쁜 것은 아니었고 나를 다 알지 않는 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니까. 나는 우리가 꼭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얼른 시간을 맞춰보자고 여러 번 말했다. 그는 지금 경찰이 되어 엄마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파출소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였더라? 어느 휴일에 다시 보기로 텔레비전을 보는데 W가 나왔다. 나는 정말 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중해서 텔레비전을 보았다. 그는 후줄근한 모습으로 연예인에게 고민 상담을 했다. 노량진과 여의도 등 몇 군데 지하철역 근처에 천막을 치고 연예인이 한 명씩 들어가 사람들을 기다린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뒤 탁자에 놓인 종이에 나쁜 기억을 쓴 다음 지우개로 지우는 콘셉트의 방송이었다. 낭독 정주원. 운이 정말 좋았다. 운이 정말 좋았다고 우리는 여러 번 이야기했다. 입장료는 1,000원이었지만 뭐랄까, 그 즈음에 우리에겐 1,000원짜리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일보다 운이 좋았던 일은 없었던 것이다. 케이는 정말이지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오랜만에 조금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케이는 아픈 할아버지와 아픈 할머니와 일을 하며 양쪽 병원을 다니는 엄마를 보는 일상에 조금 지친 기색이었다. 케이는 담담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울컥 목이 메는 것도 같았지만 금세 공기가 시원하다며 좋아했다. 우리는 역사관이라고는 전혀 없는 채로 오래전 살았던 두 사람의 무덤가를 걸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케이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엠과 나는 피자를 먹다가 장례식장으로 출발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케이는 보이지 않았다. 가족 모두 할아버지를 위한 미사를 드리는 중이고 케이가 곧 올 거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엠과 내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려고 할 무렵 케이가 가족들과 함께 울면서 들어왔다. 모두가 울고 있었고 그 모습을 식사를 하던 많은 사람이 바라보았다. 저것 봐. 저 집안 다 저렇게 키가 커. 내 뒤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단둘이지만 아마 우리 집 식구들을 보았다면 이렇게 말했겠지. 저것 봐. 저 집안이 다 저렇게 작아. 혹은 뚱뚱해. 나는 오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케이는 곧 나를 발견했고 곧장 내 옆으로 와 오래 울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술을 조금 마셨다. 나는 케이의 할아버지를 잘 알지는 못했다. 고교 시절 케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집에 살았고 그래서 집에 놀러갈 때마다 본 적은 많았지만 모르겠다.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곧장 2층으로 올라가기 바빴다. 엠과 나는 할아버지를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할아버지의 착함에 중점을 둔 여러 에피소드를 들었다. 케이도 부천으로 이사 간 뒤
오래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억하진 못했지만 엄마나 친척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더해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좀 따뜻한 이야기였다. 내게는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비슷한 것도 없지만 나는 어쩐지 어떤 한 사람이 살아있다가 죽었다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이 살아있다가 죽었다는 것을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제서야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그간의 많은 죽음들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스스로도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도 않던 날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할머니는 모르신다고 케이는 말했다. 호미가 흘러나오는 영상을 끄고 붕어빵을 파는 아주머니를 생각한다. 오늘 나오셨을까? 붕어빵을 사올까? 옥수수를 사올까? 엄마는 옥수수를 참 좋아하는데 그냥 둘 다 살까? 고민하고 생각한다. 얼굴을 씻고 밖으로 나가면서 요즘에 내가 이런 생각들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았고 기분이 좋았다. 나는 죽어도 알 수 없는 타인의 마음 같은 것을 신경 쓰면서 초조해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죽느냐 사느냐는 아니고 붕어빵이냐 옥수수냐 하는 것이지만 엄마와 나는 214동에 살고 있고 가끔 실수할 때를 제외하곤 우리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엄마 집이라고 말한다. 낭독 김금자. 엄마는 6시면 출근을 했다. 원래는 9시까지인데 일찍 나가서 일을 미리 해놓아야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9시까지 가서 일을 시작하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그런다고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일찍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여사님은 말했다고 한다. 영양사라든지 조리장이라든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그냥 여사님이라고 해. 가장 상관이 누군데? 그런 건 본 적 없고 그냥 박지성 닮은 형사랑 여사님만 봐. 엄마 외에 다른 직원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인데 한국말도 잘하고 아주 성실하다고 한다. 나는 엄마랑 같이 거기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나는 자신이 있었다. 쌀을 씻어 밥을 하고 김치를 썰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청소하는 것. 유치장에 들어갈 도시락에 반찬을 많이 담으면 안 좋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조금씩만 담도록 주의하는 것. 늘 넉넉히 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엄마는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한다. 나는 새벽마다 출근하는 엄마를 배웅하고 다시 조금 더 자곤 한다. 붕어빵도 옥수수도 사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현관 앞 벤치에 지유와 지우가 있다. 얘들은 여기 와서 알게 된 초등학생들인데 옆에서 고등학생들이 술을 마시건 담배를 피우건 개의치 않고 자기들끼리 잘 논다. 방학했지? 어제요. 내가 말을 걸자 뒤를 돌아 나를 보며 대답한다. 둘 다 옷에 뭘 잔뜩 묻힌 채 흠이인지 후미인지 모르겠는 것처럼 액괴인지 슬라임인지 하는 것을 주물럭거리고 있다. 그거 안 지겨워?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안 더워? 더워요. 근데 왜 밖에서 놀아? 내 말에 둘은 대답이 없었고
다시 등을 돌려서 가지고 놀던 것을 조물락조물락 한다. 근데 왜 밖에서 노냐니? 덥지만 밖에서 놀고 싶으니까 놀겠지. 나는 바보 같은 말을 했다고 생각했고 그 애들의 침묵이 마음에 들었다. 잠시 그 옆에 앉아 작은 두 손들을 바라보았다. 흙이 없어서 저러나? 생각했고 지우와 지우는 꽤나 열심히 슬라임을 주물렀다. 야, 너 김체리 알지? 체리인지 체리인지는 역시 모르겠다. 응. 걔 꿈이 초능력자래. 말도 안 돼. 땀을 흘리며 둘은 체리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나는 체리가 부러웠다. 사탕 갖다 줄까? 아니요. 왜? 당뇨병 걸려요. 우리 아빠가 당뇨거든요. 그럼 마이쮸는? 마이쮸 주세요. 사탕은 안 되고 마이쮸는 돼? 둘은 대답이 없었고 나는 집으로 올라가 마이쮸를 가지고 내려왔다. 하나를 까먹었고 나머지는 지우와 지우에게 준 다음 나는 다시 올라왔다. 엄마가 올 시간이 다 되어간다. 콩나물 김칫국을 끓이기로 한다. 음식 솜씨가 별로 없어서 천천히 열심히 해야 한다. 엄마는 처음에 내가 엄마 나 여기로 들어와도 돼? 라고 물었을 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나는 예상치 못한 엄마의 반응에 상처를 받은 뒤 새벽 3시에 택시를 타고 서울로 돌아와 오래 울었었다. 잊을 수도 없고 원망도 없다. 내일 영화 볼까? M이다. 나는 응이라고 답장을 보낸다. 내가 버스를 타고 갈게. 데리러 오지 않아도 돼. 아니야, 데리러 갈게. 아니야, 미안하게 왜 그래. 내가 갈게. 광역버스를 타면 금방 가. 에이, 너무 덥잖아. 그러면 내가 60-3번을 타면 영화관에서 만나면 좋겠고 8000번을 타면 송정역까지 와주면 좋겠고 21번을 타면 개화역까지 와주면 좋겠어. 먼저 오는 것을 타고 연락할게. 그렇게 해줄래? 응, 알겠어. 낭독 김정민. 모든 것이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다. 영화를 보기로 했으면 영화를 보면 되지 어떻게 가는지가 이렇게나 중요한 문제인가 모르겠다. 데리러 온다고 했을 때 그냥 그러라고 할 순 없었던 걸까? 나는 어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나의 태도로 인해 일상의 대화가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을 완전히 자각한 뒤부터 자주 괴로웠다. 그러나 결국엔 지금의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당연한 말이었지만 쉽지는 않았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부터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일 것이고 그런 다짐을 하게 된 것에는 M의 영향이 컸다. 나도 모르게 M을 괴롭히다가. 착하게 사는 그런 어떤 수행을 하는 중이야? 아니, 내가 싫지 않아? 왜 싫어? 달라진 거 모르겠어? 그게 왜? 이런 대화를 하게 되었다. 계속 서로 묻기만 하는. M은 내가 자신을 의심스러운 포즈로 바라보거나 비관적인 말을 해도 늘 한결같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준다. 한동안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다. 지난 가을부터 올봄까지 나는 정말 자주 울었는데 M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단지 모든 것을 멈추고 싶었고, 그러나 그 후의 삶이 두려워 자주 울었다. 그런 나의 매일에 대한 말들은 할 수 없다기보다는 하면 안 되는 것에 가까웠다. 언젠가 결국엔 그만하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아서였다. 그 즈음엔 내가 몇 년 전 오래 알고 지낸 후배에게 들은 누나,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는 말을 자주 복기했다. 쉽게 뱉은 말이었을까? 어렵게 꺼낸 말이었을까? 나를 비아냥댄 걸까? 내게 상처를 받았던 걸까?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 나는 내가 거의 모든 것을 멈추고 싶었다거나 이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말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콩나물 김칫국은 엄마에게 합격점을 받았다. 나는 엄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작은 방으로 간다. 긴 밤이 시작된다. 휴대폰으로 이런저런 뉴스를 보고 챙겨 듣는 팟캐스트를 듣고 얼굴 빨개지는 아이를 읽고 낙서 같은 그림도 그려보고 베란다 너머 맞은편 동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것을 보고 옛날 생각도 조금 한다. 이제 릴케니, 니체니 하는 것들은 읽지 않는다. 이어폰을 끼고 흐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찾아본다. 제 몫의 움직임에서 나오는 몸의 소리, 자유로운 새들의 지저김, 멀리서 들리는 염소 울음소리, 동물의 젖을 짜는 소리, 아직 변성기가 오지 않은 남자아이의 휘파람 소리, 그리고 공기 소리. 그러니까 침묵이 아닌 공기의 소리를 오래 듣는다. 날이 밝아왔고 이어폰을 빼자 엄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엄마가 나를 불안해할 거라고 생각한다. 엄마, 나 나가? 응, 잘 놀고 와. 개화역에서 내렸고 M이 기다리고 있었다. 영화는 놀랍도록 재미가 없었고 M은 어땠는지 몰라도 나는 오랜만에 M을 만난 것이 좋았다. 영화를 본 뒤에는 같이 초밥을 먹었고 나는 M에게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했다. 신호를 받아 멈춰 있을 때 마침 배차 간격이 20분인 버스가 조금 앞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M에게 난 저 버스를 타야 해. 가능하다면 앞질러줘. 라고 부탁했다. M의 차는 가까스로 버스를 앞질렀고 나는 얼른 내려 뒤이어 멈춰선 버스에 올라탔다. 모르겠다.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았다. 버스를 잘못 탔다는 것을 깨달은 건 엄마 집에 거의 다 와갈 무렵이었다. 내려서 갈아타면 금방이기 때문에 초행길이었지만 별일은 아니었다. 집에 갈 때 버스 안에서만 지나치던 동네였다. 덥지만 조금 걸을까 하는 생각으로 높이 솟은 건물들과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공사 현장을 지났다. 초대형 이단교회와 경전철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영농자재 백화점 앞에서 석기를 보았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나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다는 느낌이 들자마자 석기가 나를 보며 소리쳤다. 낭독 유유경. 소문에 따르면 석기가 미쳤다고 했는데 모르겠다. 완전히 미친 건 아닌 건가? 그냥 잊으려다가 더블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나 사거리에서 석기 봤어. 석기 형을 봤다고? 응. 정신병원에 있다 하지 않았어? 퇴원해서 요즘 돌아다닌다고 들었어. 별일 없었지? 응. 다행이다. 빨리 들어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나는 더 걷지 않고 버스를 갈아탔다. 버스를 타기 전엔 아직 석기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했다. 다행히 금방 버스가 왔다.
옛날 생각에 빠져 있다가 겨우 내린 뒤에 집을 향해 걷고 있는데 H마트에서 붕어빵 아주머니가 나왔다. 나와 아주머니는 몇 걸음 간격을 두고 같이 걸었다. 아주머니는 214동 쪽으로 앞서 걸었고 현관 앞 벤치에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주었다. 갈색 머리를 한 교복을 입은 학생 하나가 아주머니에게 1,000원짜리 몇 장을 주는 것을 보았다. 나는 못 본 척 그 옆을 지나 집으로 들어왔다. 그새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샤워를 하고 작은 방에 누워 이어폰을 꽂고 호미를 틀었다. 작은 방엔 딱 나 하나 누울 공간이 있다. 조금 자고 일어나 일기를 몇 줄 쓰다가 서울에 살 때를 떠올려 본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일을 한 뒤 돌아와 씻고 밥을 먹고 나면 하루가 지나 있었고 말하자면 일기에 쓸 일도 일기에 쓸 말도 일기를 쓸 필요도 없었다. 기껏해야 남의 욕이라든가 나 자신이 싫다는 그런 말들이나 썼다. 정말 싫다. 정말 싫다. 그렇게 생각한 다음부턴 막무가내로 싫어하기만 했다. 일을, 하루를, 그러나 다른 방법을 모르는 나를. 나는 그것 말고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침에 휴대폰을 보니 더블로로부터 다음 주쯤에 K와 함께 만나자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엄마를 배웅하고 라면을 하나 끓여 먹은 뒤에 세탁조 청소를 해보기로 한다. 세탁조 클리너를 사둔 지는 벌써 몇 달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개봉하지 않고 있었다. 내가 빨래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엄마와 따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엄마와 함께 살 때 빨래는 거의 엄마가 했고 모든 옷을 한꺼번에 빨았지만 그것에 대해 나는 별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독립을 한 뒤로 나는 밝은색 겉옷, 어두운색 겉옷, 밝은색 잠옷, 어두운색 잠옷, 수건, 속옷, 양말을 모두 구분해서 빨았다. 어두운색 잠옷이라도 포기해버릴 것을 너무 많은 구분에 갇혀 정말 힘들었다. 매일 빨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래 망설이다가 세탁조 클리너를 구입한 순간 나는 이제 그만 멈출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방은 개판인데 세탁에만 공을 들이는 나의 뇌 구조를 바꿔야 할 것만 같다고 늘 생각해왔는데 세탁조 클리너를 보며 웃음 짓는 나를 보고는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들었다. 이미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내내 빨래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추가로 세탁조까지 청소하고 있을 나의 모습, 그런 나의 미래. 나는 구입한 세탁조 클리너를 개봉하지 않았고 그것은 내 조촐한 이삿짐에 담겨 이곳으로 왔다. 이삿짐을 싸던 날 역시 나는 많이 울었는데 그간의 눈물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다. 아, 이제 살았다.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던 것 같다. 옷가게에 걸려 있다면 아무도 사지 않을 것만 같은 나의 옷들을 정리하며 3개나 되는 옷장이 그제야 의아하게 느껴졌다. 그 모든 옷장들을 샀던 것은 다름 아닌 나인데